여러분은 세종대왕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글을 창제한 성군, 치국이와 해시계를 만든 과학의 왕, 사군 육진을 개척한 영토 확장의 주역,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군주.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세종 본인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실록을 펼쳐보면 이상한 문장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과인이 아직 잘 알지 못한다. 경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겠다. 이 일은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라. 왕의 명령은 어디 있습니까? 확신에 찬 결단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세종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마치 정답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정답이 있다는 것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혹시 세종을 너무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승자를 미화합니다. 업적은 기록되지만 그 업적 뒤에 숨겨진 망설임은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결정은 칭송받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는 잊혀집니다. 그런데 세종의 기록은 다릅니다. 세종실록에는 왕의 고민이, 망설임이, 심지어 잘못된 판단까지도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일까요? 혹시 세종 스스로가 자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영토를 넓힌 그 업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앉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 권력을 쥐었지만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왜 끝까지 완벽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세종은 왜 완벽함을 거부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418년 8월 22살의 충녕대군이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훗날 세종이라 불리게 될 이 젊은 왕의 등극은 조선 왕조에서 보기 드문 평화로운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세종의 즉위식 그날 대전 뒤편 편전에는 또 한 명의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태종, 세종의 아버지였습니다. 태종은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권력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모든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모두 태종에게 보고되었고 신하들은 새 왕보다 상왕의 눈치를 더 살폈습니다. 세종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세종 자신도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이 결정이 옳습니까? 저 정책이 괜찮습니까? 신하 의견이 이러한데 어찌해야 합니까? 어떤 역사가들은 이것을 효심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치적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태종의 권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종은 진심으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세자는 맏형 양녕대군이었고 차남인 효령대군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저 책이나 읽으며 조용히 살 계획이었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양녕대군이 폐쇄자 되고 효령대군은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의 선택은 셋째 아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태종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세종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태종은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형제들을 제거했고 처남들을 죽였으며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공신들마저 숙청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권력 투쟁 끝에 태종은 왕좌에 올랐습니다. 세종은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10살도 안 된 나이에 그는 권력이 무엇인지, 왕위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인지, 그리고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2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세종은 자신이 가진 권력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명령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한 번의 결정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 권력이 세종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난 것은 1422년이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야 세종은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종이 사라진 후에도 세종은 여전히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대신 이번에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에게까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세종이 살던 시대는 왕권 절대주의 시대였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고 신하는 명령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의견을 묻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으로 비칠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물었습니다.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세종이 어떤 정책을 제안합니다. 신하들이 찬성합니다. 그런데 세종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괜찮겠는가? 문제는 없겠는가? 신하들이 다시 확인합니다. 또 찬성합니다. 그러면 세종이 또 묻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신하들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왕께서 결정하시면 그만인데 왜 자꾸 묻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424년 세종 6년의 기록입니다. 노비제도를 개혁하려던 세종은 신하들과 무려 3달 동안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정사를 마친 후 밤늦게까지 논의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들었고 실무자들의 의견도 들었으며 심지어 노비들의 실제 생활 상황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3달을 논의한 끝에 세종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다. 더 연구하자. 정책은 보류되었습니다. 어떤 왕이 이렇게 합니까?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밀어붙이는 것이 왕입니다. 신하들이 찬성하면 시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모두가 찬성해도 자신조차 찬성해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니었습니다. 신중함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종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1420년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역사책은 이것을 학문진흥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뛰어난 학자들을 모아 경전을 연구하고 역사를 편찬하고 정책을 자문하는 싱크탱크였다고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집현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종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집현전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검증해 줄 사람들,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사람들, 자신이 보지 못한 허점을 지적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현전은 왕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왕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에게 전례 없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릴 수 있었고 국정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왕의 결정에 반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종이 이런 반대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428년 세종이 왜구 토벌을 위해 대마도 정벌을 계획했을 때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현전 학사 몇몇이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쟁은 백성을 피폐하게 합니다.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불경제로 다스렸을 것입니다. 왕의 결정에 감히 반대하다니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질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대들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 더 논의하자. 결국 대마도 정벌은 단행되었지만 세종은 반대했던 학사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견을 실록에 기록하도록 명했습니다. 왜일까요? 세종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틀렸을 때 그것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현전은 세종에게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종이 스스로를 검증하는 도구였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독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신의 판단이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검증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세종은 왕이지만 자신을 왕처럼 대우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토론의 한 참여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날은 세종이 의견을 제시하면 신하들이 전하, 그것은 불가합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면 세종이 그렇다면 경의 의견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신하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종이 또 묻습니다. 그 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른 신하가 끼어듭니다. 저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이 계속됩니다. 몇 시간씩, 때로는 며칠씩 이어집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토론이었습니다. 아니, 논쟁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런 논쟁을 즐겼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종은 병약했고 쉽게 피곤해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긴 토론은 그의 몸에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에게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세종은 빠른 결정보다 올바른 결정을, 편한 합의보다 철저한 검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던 학사들이 나중에는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종은 그들에게 녹봉을 후하게 주었고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게 했으며 심지어 개인적으로 책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이것을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하, 저들은 실무를 하지 않고 책만 읽습니다. 나라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종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책을 읽다가 단 한 가지 잘못된 결정을 막아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집현전은 세종의 보험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막아줄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1430년 세종 12년입니다. 이에 여름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 죽었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조선은 농업국가였습니다. 흉년은 곧 재앙이었습니다. 세종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근심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하늘에 기우제를 올렸다. 왕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세종은 가뭄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교 사상에서는 자연재해를 하늘의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왕이 덕을 잃으면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천인감응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뭄은 기상현상일 뿐 왕의 도덕성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세종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잘못 내렸기에, 어떤 정책을 잘못 시행했기에 하늘이 노하여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는가? 거리낌 없이 말하라.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다니 이것은 왕권을 약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전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일 뿐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까닭없이 재앙을 내리겠는가? 반드시 내 잘못이 있을 것이다. 모든 정책을 다시 검토하라. 백성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없는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는 없는가? 결국 세종은 모든 국정을 재점검했습니다. 세금 정책을 수정했고 형벌을 완화했으며 억울한 죄수들을 석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끼던 정책도 백성에게 부담이 된다면 과감히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난 후에도 세종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외적의 침입? 아닙니다. 세종시대에는 사군 육진을 개척하며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신하들의 반란? 그것도 아닙니다. 세종시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세종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명령이 백성 수만 명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잘못된 정책이 수십 년간 나라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결정하기 전에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신하들과 토론했고 백성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실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 후에도 끊임없이 그 결과를 점검했습니다. 1432년 세종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인이 두려운 것은 적이 아니다. 과인이 두려운 것은 백성의 고통이다. 그리고 그 고통이 과인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될까 두렵다. 이것이 세종의 진짜 모습입니다. 완벽한 왕이 아니라 끊임없이 두려워한 왕. 자신의 권력을 의심하고 자신의 판단을 검증하며 자신의 결정이 누군가를 해칠까봐 밤잠을 설친 왕. 1438년 세종 20년입니다. 세종은 이때 42살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몸은 이미 늙은이처럼 망가져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의 질병 기록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임금이 소갈증으로 고통받다. 임금의 눈이 어두워져 글을 읽기 어렵다. 임금이 종기로 신음하다. 임금의 허리와 다리가 아파 걷기 힘들어하다. 소갈증은 오늘날의 당뇨병입니다. 시력 감퇴는 당뇨 합병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기와 피부병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들은 세종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전하, 정사를 줄이시고 요양하셔야 합니다.
세종의 측근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거부했습니다. 과인이 누워 있으면 나란 일은 누가 하는가? 세자께서 하시면 됩니다. 세자는 아직 어리다. 과인이 직접 봐야 한다. 이것은 권력욕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무게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까 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은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오랜 토론과 검증을 거쳐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으면 누가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까? 누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겠습니까? 세종에게 왕위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일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신하들에게 큰 글씨로 써오라고 명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으면 누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 없으면 구두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1441년의 기록입니다. 임금이 병이 깊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나 여전히 신하들을 불러 정사를 논하다. 신하들은 울며 간청했습니다. 전하, 제발 쉬십시오. 용체가 이러하신데 어찌 국사를 돌보십니까? 세종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과인이 쉬고 싶어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과인의 몸이 아프다고 나란 일을 멈출 수는 없다. 그것은 과인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적인 왕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세종은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자도 신하들도 집현전 학사들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무능해서? 아닙니다. 세종시대의 신하들은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성실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세종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세종은 완벽한 결정을 추구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잘못되지 않은 결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종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병든 몸을 이끌고 흐려진 눈으로 떨리는 손으로 끝까지 직접 나라시를 받던 것입니다. 1443년 세종이 의원에게 한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과인이 두려운 것은 병이 아니다. 과인이 두려운 것은 병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까 두렵다. 만약 과인의 판단력이 온전하다면 이 정도 고통은 견딜 수 있다. 세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판단력이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그 능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했습니다. 1443년 12월 세종이 발표합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조선 최고의 업적으로 칭송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자랑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위대한 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칭송받는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정치적 위험이었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집단으로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중국에 문자가 있는데 굳이 새 문자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랑캐의 문자를 흉내내는 것으로
중화 질서에 어긋납니다. 신하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조선은 중국을 사대하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문명국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도전이자 스스로 오랑캐가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득권층의 반발이었습니다. 한자는 어려웠습니다.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아는 것 자체가 권력이었습니다. 양반만이 한자를 배울 수 있었고 한자를 아는 사람만이 관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운 문자를 만든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든다? 이것은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은 세종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종과 함께 수많은 정책을 만들었고 세종의 모든 결정을 검증해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집단으로 반대했습니다. 세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종은 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토론했습니다. 반대 논리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시행한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평생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반대가 있으면 수정했고 의견이 분분하면 보류했습니다. 혼자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만큼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세종은 확신이 있었을까요? 훈민정음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종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훈민정음을 발표한 후에도 세종은 이것을 실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험 삼아 만들어 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444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간하면서 세종이 쓴 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불쌍히 여겨입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불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는 것이 불쌍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성공할지 확신이 없어도 신하들이 반대해도 정치적 위험이 있어도 이것은 세종에게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평생 신중하고 조심스럽던 세종이 이번만큼은 위험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세종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결정이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확신이 없어도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종이 독단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후에도 세종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강제로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자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보급했습니다. 관아의 문서에 조금씩 사용하고 불경을 번역하고 농사 지침서를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배우기를, 스스로 사용하기를. 세종은 죽을 때까지 훈민정음의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문자를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잊혀질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위험이 있어도, 반대가 있어도.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447년 세종 29년입니다. 이해의 세종은 경국대전의 기초가 되는 법전 편찬을 시작합니다. 조선의 모든 법과 제도를 정리하는 대역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전을 만들면
반포하고 시행합니다. 완성된 법전은 나라의 기본이 되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규범이 됩니다. 그런데 세종의 법전은 달랐습니다. 세종은 법전을 만들고 시행하고 그리고 다시 고쳤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꿨습니다. 어떤 법은 5년 만에 개정되었고 어떤 제도는 1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하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전하, 법이 자주 바뀌면 백성들이 따르기 어렵습니다. 세종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잘못된 법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법이 완벽할 수는 없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부족하면 보완해야 한다. 세종에게 법은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개선해야 하는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인이 만든 법과 제도가 과연 옳은가? 후세 사람들이 판단할 것이다. 만약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한다. 과인의 이름 때문에 잘못된 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이것은 놀라운 발언입니다. 대부분의 통치자는 자신의 업적을 영구화하려 합니다. 자신이 만든 법과 제도를 신성시하고 후대가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종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도 잘못될 수 있다고 인정했고 후대가 고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세종이 평생 만든 정책과 제도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완성을 선언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훈민정음도 완성이라고 하지 않고 창제라고 했습니다. 추구기도 발명이 아니라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통치에 대해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세종은 완성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완성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개선이 멈춥니다. 완벽하다고 말하는 순간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 잘못이 시작됩니다. 세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끝까지 완성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진행형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언제든 고칠 수 있도록, 언제든 개선할 수 있도록. 1449년 세종이 병이 깊어져 정사를 세자에게 맡기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과인이 한 일 중에 잘못된 것이 많을 것이다.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려라. 과인의 이름 때문에 잘못을 지속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세종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고치라는 말이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당뇨병과 합병증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손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세자가 매일 곁을 지켰습니다. 그해 2월 17일 세종은 54세의 나이로 승하합니다. 죽기 직전 세종이 남긴 말들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인이 재위 32년 동안 무엇을 이루었는가?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이 많다. 이것이 세종의 마지막 자기 평가였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것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것도, 영토를 넓힌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웠을까요? 실록에는 세종이 임종 직전에 신하들에게 당부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과연 나아졌는가? 과인의 정책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종은 자신의 결정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백성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세종 이후 조선의 왕들은 세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성종은 세종을 성군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중종은 세종의 정책을 본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영조는 세종을 조선 최고의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후대의 왕들이 세종을 칭찬할 때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완벽한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생각한 왕, 신중한 왕, 끊임없이 고민한 왕. 후대의 왕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의 위대함은 완벽함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계속해서 개선하려 했던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 세종 사후 몇백 년이 흐른 후 조선 후기의 한 학자가 세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종은 스스로를 성군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성군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일 것입니다. 세종은 평생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물었고, 더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세종은 평생 자신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들었고, 토론을 장려했고, 결정을 수정했습니다. 세종은 평생 백성이 고통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결과를 끊임없이 점검했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고쳤고,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세종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지혜, 확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는 용기, 권력이 아니라 권력을 두려워하는 책임감.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을 만원권 지폐에 새겨놓고 매일 봅니다. 한글날에는 세종을 기념합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세종을 조선 최고의 왕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세종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글 창제의 방법, 과학기술 발전의 전략, 영토 확장의 전술? 아닙니다. 세종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의 태도입니다. 세종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입니까?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내려집니까? 우리는 확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빠른 결정을 미덕으로 여기고 강력한 추진력을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의심하면 우유부단하다고 비난받고 신중하면 무능하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세종은 의심했습니다. 신중했습니다.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빠르게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고민하십니까? 혼자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십니까? 한번 결정하면 밀어붙이십니까? 아니면 잘못되었을 때 수정하십니까? 세종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결정은 없다. 다만 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세종은 32년의 재위 기간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추진한 모든 정책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폐지되었고 어떤 것은 수정되었으며 어떤 것은 후대에 가서야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실패한 왕일까요? 아닙니다. 세종이 위대한 이유는 모든 결정을 옳게 내려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결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 후에도 그 결과를 끊임없이 점검했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했습니다. 이것이 세종의 방법이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수를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확신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고민했습니다. 6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종이 만든 제도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세종이 정비한 법전은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 세종이 넓힌 영토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았습니다. 한글입니다. 세종이 실험이라고 불렀던 그 문자가, 확신하지 못했던 그 창제물이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었던 그 글자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수천만 명이 매일 사용하는 살아있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왜 한글은 살아남았을까요? 그것은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완성품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한글을 고정된 체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실제로 한글은 600년 동안 계속 변화했습니다. 의문이 바뀌었고 철자법이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라는 본질 말입니다. 이것이 세종의 지혜였습니다. 완벽한 것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완전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이 사용할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세종의 그 태도를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의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세종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덜 후회할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실수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실수를 통해 배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의심하십니까? 세종은 54년의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결정을 의심했고 자신의 통치를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세종을 기억합니다.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려 노력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했기 때문에. 세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개인적인 것부터 사회적인 것까지. 그 선택의 순간마다 세종의 태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확신하기보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의심해 보십시오. 빠르게 결정하기보다 충분히 고민해 보십시오. 혼자 판단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결정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종은 백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신중했고,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세종은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종을 세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이 1444년에 신하들에게 한 말을 남기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인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한다. 오늘 내린 결정이 옳았는가? 오늘 한 선택이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과인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다. 아마도 평생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과인은 이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왕이 이 질문을 멈추는 순간 백성은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종의 목소리입니다. 600년 전의 목소리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목소리입니다. 완벽해지려 애쓰는 삶과 실수를 줄이려 고민하는 삶. 어느 쪽이 더 현명할까요? 세종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세종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